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곰스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곰스크, 그 멀고도 멋진 도시. 언젠가 곰스크로 떠나리라는 것은 내 성장기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었다. 곰스크는 내 유일한 목표이자 운명이었다.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내 삶은 새로 시작될 터였다. 그러나 당시에 곰스크에 걸었던 희망을 나는 거의 잊어버렸다. 곰스크로 가려 했던 이유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져 더 이상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곰스크를 향한 열망이 식은 것은 아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도시에 도착한다는 명백한 확신이 시들해진 것뿐이다. 하지만 내 자신과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을 던져주는 탈출의 욕망을 뿌리 뽑고 가족의 품에 머무는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할 때도 있다. 마치 곰스크란 말에서 평범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처럼 말이다.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이런 생각들과 싸운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싸움을 할 권리가 없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선택한 바로 그 궤도를 달리는 게 인생이라는 주장은 어쩌면 인간에겐 허용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저는 북인더갭 출판사의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골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기차를 타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곰스크. 이 도시는 사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온 꿈의 장소로 평생에 꼭 한번 가야 할 운명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 중 우연히 내리게 된 작은 마을에 정착하면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결국 사내는 곰스크로 가는 꿈을 접고 맙니다. 낯선 말발굽 소리에 새벽 일찍 잠에서 깼다. 말을 탄 목동 둘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들은 소를 몰면서 호텔 앞 광장을 지나 마을 왼쪽으로 사라졌다. 아내는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씻기 위해 조용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집 뒤편 우물로 갔다. 마을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초원 위로 새가 지저귀는 은빛 둥지가 보였다. 종달새의 둥지였다. 이슬에 무릎을 적시며 초원을 걸어보았다. 천천히 해가 솟아올랐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으며 속삭이듯 바스락거리는 바람소리가 풀밭 사이로 스며들면서 점점 커지자 종달새의 노랫소리는 어렴풋이 사그러들었다. 마을을 지나 돌아가던 중 옆구리에 책을 낀 아이들을 만났다. 농장의 말에는 마구가 얹혀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큰 함석 단지를 씻고 있었다. 여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에 차서 나를 바라보았다. 인사를 건넸지만 여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오자 제멋대로 자란 검은 머리에 여전히 펌머핀을 주렁주렁 매단 여주인이 나를 맞았다. 그녀는 간이 식당에 아침을 준비해 놓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만 우린 괜찮습니다. 나는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아내는 빗자루를 들고 먼지와 유리 조각을 쓸어내고 있었다.
깨진 유리창은 이미 마분지로 깨끗이 정돈돼 있었다. 마분지를 여주인에게서 얻어온 것이 분명했다. 큰 것들만 좀 치우려고요. 그녀는 변명하듯 말했다. 잠을 설쳤나 봐요. 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걸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여행을 계속해야 할 테니까. 얼굴에 머리칼을 들이운 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과 이마가 붉어졌다. 나는 호텔 앞으로 나왔다. 기차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팠다. 나는 광장 너머 텅 빈 선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을 끌며 누군가 다가왔다. 펌머핀을 뺀 여주인이 내 곁에 서더니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야 주인이 나를 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책상을 좀 닦아야 하는데. 그래서요? 나는 되도록 무관심한 채 하려고 애를 썼다. 책상 옮기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여긴 종업원도 없고. 그렇게 하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기차가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슨 일을 꾸미기라도 하듯 음흉하게 들렸다. 나는 그녀를 도와 무거운 떡갈나무 책상을 간이 식당에서 꺼내 마당으로 옮겼다. 그녀는 부엌으로 사라지더니 양동이 한가득 비눗물과 소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준비가 다 됐으면 그녀가 말했다. 물을 다 쓰는 대로 깨끗한 물을 가져올게요. 내가 책상을 치우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났지만 옷도리를 벗고 소를 집었다. 주인은 때맞춰 깨끗한 물을 떠다 주었다. 그 사이 해는 높이 떠올랐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주인이 푸른 앞치마를 가져오자 나는 말없이 그것을 걸쳤다. 정오가 될 무렵 주인은 나를 손짓해 불렀다. 일을 했으니 뭘 먹어야죠? 그녀가 말했다. 아내는 이미 상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인은 당신이 도와줘서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여자 혼자서는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요. 기분이 그저 그렇군. 내가 말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난 기차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식사 후 나는 다시 해가 내리쬐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계속했다. 오후 4시쯤에 매우 빠른 속도로 특급 열차 한 대가 지나갔다. 그 기차는 동쪽으로 사라졌는데 아마도 곰스크에서 오는 기차 같았다. 증기 열차의 날카롭고 처량한 기적 소리는 끊임없이 슬프게 울려 내 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주인도 기차를 보기 위해 문 앞에 나왔다. 우리 기차는 언제 올까요? 내가 물었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요? 아마 1시간 후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혹은 모레
또는 다음 주에 올지도 모르죠. 그럼 규칙적으로 정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반대편 기차가 그냥 지나치는 걸 봤잖아요.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으니 5시 직전에 나는 여행 가방을 챙겨 들었다. 여행 가방은 뭐 하려고요? 아내가 물었다. 기차가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여행 가방을 옮겨 승강장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아요. 아내는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좀 있다가요. 아직 기차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곧 올 거야. 이 얼마나 어이없는 대화란 말인가. 5시가 되자 그녀는 말했다. 아마 기차는 오래전에 지나갔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본 것일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마침내 기차가 왔다.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거대한 기관차가 레일 위를 달려오더니 첫 번째 객차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우리를 지나쳤다. 유리창이 흔들렸고 나는 한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듯 낯설고 무례한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우리는 텅 빈 승강장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점을 바라보았다. 그것 봐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다시 호텔로 옮겼다.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 그 곁에 앉아서 턱을 두 손으로 개었다. 아내는 말없이 가방을 머리맡으로 밀어놓았다. 그러고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도 완고해 보여 나는 그 방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복도에서 주인을 만났다.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녀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당장 돈이 없다면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지요. 지난해에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내가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그녀는 주인에게 빌린 앞치마를 벗고 손에 물기를 닦고 있었다. 주인은 우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두 여자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듯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오전 내내 먼지가 앉은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잡동사니를 치웠고 정오경에는 뒤숭숭한 기분으로 방으로 갔다. 커다란 옷장이 우리 방문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빨리 이리 좀 와봐요. 그녀가 옷장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혼자서 옷장을 문지방 위로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좀 도와줘요. 옷장은 뭐에 쓰려고? 제발 좀 거들어줘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옷장 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여기 이 안쪽으로요.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 저쪽 벽 쪽으로요. 그래요. 조금만 더. 그녀는 일어서서 이마로 쏠린 머리칼을 넘기더니 뒤로 조금 물러섰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군요. 옷장이 왜 필요한데? 내가 물었다. 당연히 우리 짐을 넣어두려고요. 그녀는 내 질문을 못 알아듣는 척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머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내가 다시 물었다. 짐을 여행 가방에 넣어두면 좋지 않잖아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옷장 하나 들어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란 말인가요? 그녀는 가방을 열더니 짐을 침대 위에 부려놓았다. 오늘 오후 당장이라도 기차가 오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는 마치 내가 모자란 아이라도 되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면 짐을 다시 싸면 되잖아요. 맙소사, 그게 쉬운 일인지 알아? 내가 틀렸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며칠을 더 있어야만 할 수도 있었으니까. 저녁 늦게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말없이 옷을 벗고 내 옷가지들을 여행 가방에 넣었다. 제발 옷장에다 걸어요. 이미 침대에 누운 아내가 말했다. 마지못해 옷을 건 뒤에 침대로 올라갔다. 반대쪽으로 몸을 튼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극도로 고통스럽고 무료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기차는 일주일에 2~3번 정차했다. 나는 손님들을 접대했고 그때마다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이따금 나는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돈이 점점 불어나긴 했지만 차표를 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다. 아내와 주인은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도 안면을 터갔다. 마을 이장님 부인까지 그녀와 수다를 떨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피했다. 사람들이 모두 귀가한 밤이 돼서야 나는 밖으로 나와 몇 시간이고 늦은 밤까지 초원을 돌아다녔다.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고독이란 탁 트인 곳에 혼자 있으면서 바스락거리는 풀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바로 그런 고독만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들판을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우연히 철길을 마주칠 때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칼날처럼 매끈한 이 철길이야말로 내가 꿈꾸었고 내가 원래의 존재가 시작된 그 도시, 곰스코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던 것이다. 아내 역시 우리가 언젠가는 곰스크로 가게 될 것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곳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어떤 느낌이나 희망,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젊은 사람이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것처럼. 이따금 우리는 저녁에 함께 산책을 나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일몰을 바라보았다. 집에 있는 날이면 아내는 바느질을 했고 나는 책을 읽거나 멍하니 미래를 그려보았다. 주인은 우리에게 방을 하나 더 내주어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거실로 사용했다. 침실에는 옷장 외에도 침대가 하나 더 있었고 거실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가 둘 있었다. 벽에는 서랍장도 하나 놓여 있었다. 한 번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 그녀가 뭘 했는지 말하지 않기에 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안락의자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안락의자라고? 그건 뭐 하려고? 우리 거실에 안락의자를 하나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아늑한 기분이 들 거예요. 저녁에 예쁘고 푹신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저녁에 안락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의자면 충분해. 피곤하면 침대로 가면 되고. 우리 방에는 분위기가 없어요. 아내가 말했다. 안락 의자가 있으면 훨씬 분위기가 날 거예요. 나는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아내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주제로 돌아왔다. 안락 의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기묘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정말 안락 의자에 열광했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지도 않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니 꽤 피곤하잖아요. 당신이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낮 동안 고단하게 힘든 일을 하고 와서 기댈 수 있는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안락 의자는 당신 차지가 될 거예요. 그래, 좋다. 나는 생각했다. 안락 의자를 꿈꾸는 게 그렇게 좋다면 내버려 두자. 어차피 실현될 꿈도 아닐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안락 의자가 거실에 들어오자 내 놀라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내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내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저녁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안락 의자는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창문 앞에 앉아있는 안락 의자에 앉으면 철로를 배경으로 펼쳐진 광장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었다. 그 옆에 서서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황한 채 안락 의자를 바라보다 입을 다물었다. 그건 전혀 아름다운 안락 의자가 아니었고 좀 구식인데다 낡은 중고 의자일 뿐이었다. 갈색 벨벳 소재의 등받이 시트는 이미 닳아 있었다. 내가 종종 하루 종일 마을에 갔던 거 모르죠? 아내가 말했다. 요즘 이장님 댁 일을 했거든요. 이장님 부인이 편찮으셔서요. 그 대가로 이 안락 의자를 받은 거예요. 나는 안락 의자를 한번 쳐다보고 침묵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번 앉아보지 않을래요? 그녀의 눈빛은 친절한 대답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단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침내 나는 입을 떼면서 다른 의자에 앉았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해준 거로군. 그녀는 당혹해하면서 나를 보았다. 당신 나한테 화난 건가요? 나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어. 나는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곰스크로 가는 차표를 사려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뭘 한 거지? 돈을 받는 대신 저런 안락 의자를 가져오다니. 나에게 안락 의자 따윈 필요 없어. 당신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는 곰스크로 갈 거라고. 이 빌어먹을 총구석을 떠나서 곰스크로 갈 거라고 말이야. 안락 의자는 우리 거실에 놓였다. 아내는 한 번도 거기 앉지 않았다. 내가 안락 의자에 앉기를 아내가 고대한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지나쳤다. 말없이 일어섰고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말이 없었다. 아내는 주인과 이야기를 했고 나는 주인이 뭘 물어볼 때나 겨우 한마디 할 뿐이었다. 물론 내가 한 발 양보하면 이런 긴장을 해소되리라는 것은
난 알고 있었다. 아내의 태도에 악의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는 안락의자로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어쨌든 안락의자는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냥 그게 없는 듯이, 아무 의미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단 듯이 행동하면 그만이었다. 그건 정말 편안한 안락의자였고 거기에 앉아있을 때면 때때로 기차가 웅웅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인공은 결국 곰스크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방해자인 아내에게 있었죠. 그곳으로 향하는 표를 샀을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임신한 아내를 데려갈 만큼 주인공은 매정하지 못했고요. 주인공은 그 마을에 더 있기로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된 수입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주인공은 마지못해 그 지역에 학교 선생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생깁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곰스코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곰스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안정되어 가는 일상이 때로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자신이 가졌던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꿈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주인공에게 선생님 자리를 내줬던 나이든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 그곳을 향해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 작은 마을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가 원한 것이 그대의 운명이고 그대의 운명은 그대가 원한 것이랍니다. 결국 주인공은 곰스크로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나 자신이 합니다. 그 결과에도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도 어쩌면 누군가의 꿈일 수 있고 내가 잠재적으로 꿈꾸었던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주신 책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 작가 플리츠 오린트만.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러 오세요.